자, 432회 농업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내기 관련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된다 정도. 네. 정부가 모내기를 반대했다. 이유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됐다는 얘기는 그 조건이 보라든가 저수지가 확충되었다.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의 변화,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경제가 발전될 때 그 제품이 나옵니다. 목화, 담배, 약재, 인삼 등이 가장 대표다. 잡아야 되겠죠. 구황작물, 기근에 대비해 고구마와 감자 등이 재배되었다. 구황작물입니다. 우리 쌀이 부족하면 이거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황작물이란. 자,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죠? 이게 시험에 나올 건데.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응? 네, 한 사람밖에 모르네. 이미 복습을 안 하고 왔다는 얘기인데. 네, 어디서 왔나요? 네, 이염이 통신사로 가요. 통신사로 파견돼서 일본 스시마에서 농사 짓는 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가져오게 됐다. 이건 청나라로부터. 그래서 청은 북쪽이 있죠. 그래서 북감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아, 청은 북쪽이 왔겠구나. 청은 북쪽이겠네. 이렇게. 일단 두 개 구분하시고.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공업의 발달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수공업의 발달은. 제일 등장한 게, 앞에 나온 게 뭐죠? 공장 아니죠. 새로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했어요. 그죠? 네. 수공업을 만든 사람들이 국가에 납품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품하는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출석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납포장 제도가 등장합니다. 언제? 정조 때. 공익이 등장하죠. 공익이 등장하면서 선대지 숭어업이 발전합니다. 도구라고 하는 도매상들이 등장해서 이제 개인 비즈니스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부산의 내상, 일본과 거래합니다. 서울 경강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제도하고 판매도 하고 좋은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성, 송상이라고 하죠. 인삼을 재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단가를 낮춰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겠죠. 시장을 많이 장악할 수 있겠죠. 네. 송방이라고 하는, 요즘쯤엔 체인점이 있어요. 각 지역에 송방이라는 체인점도 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송도 사계북이라고 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했다는 거. 회계입니다. 이건 복식부기는 회계입니다. 어떤 사업체에서 오늘
소비한 것, 수입된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쓰고 수입된 걸 전부 다 일일이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명 복식북이라는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송상들이 썼다는 거, 되게 발전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양 유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동강을 중심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했던 주로 이제 후시가 많이 발달됐다. 후시란 말은 밀수품들입니다. 평양에 대동강하고 보통강이 있죠. 대동강하고 평양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이걸 유상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주로 밀수들이, 후시들이 되게 많이 발전됐던 동네가 여기고요. 만상, 우주입니다. 대청무역입니다.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주로 수출한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 품목이었겠죠. 청나라의 금은의 수요가 증가됐다는 뜻이죠. 청의 수요가 증가됐다. 청의 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 청나라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에 합해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니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부산의 내상이 일본에서 금이나 은을 수입에다가 개성에는 송상에 넘기고, 송상은 다시 만상에 넘기고, 만상은 다시 청나라에 넘기는 이와 같은 구조를 띄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뭐가 발전될까요? 광업이 발전된다는 뜻이에요. 금강, 은강이 개발돼서 청에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까지 수입에다가 판매한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강업입니다. 광산업입니다. 강산업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스로 바로 갑니다. 15세기 국가가 직접 직영했다. 사적 경영을 통제했다. 15세기에는. 16세기 농민들 부역 거부, 농민들이 광산에 동원되는 부역을 거부했다. 사채 허용으로, 사채란 개인 채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린 사채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개인이 채굴한다. 사채가 허용으로 광산 개발이 촉진되었다. 17세기 중엽 효종 때 정부가 설점 수세를 제정하여 민간에게 금강, 은강 경영을 허가하고 대가로 수세했다. 설점 수세 밑줄 보시고 효종입니다. 효종이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딱 뻔하지 않나? 북벌하는데 되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세기 합법적인 민간 채광이 활성화되었다. 농민들의 광산 집중 때문에 사채에 대한 금지, 별장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수령 수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별장제란 호조의 관리를 갖다 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뭐 국장, 부장, 과장 할 때 그 관직명입니다. 관직명인 별장이 와서 광산을 직접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지방간이 반대하게 됩니다. 협조하지 않습니다. 반대보다는 비협조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령 수세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수령이 직접 광산을 개발하게 됐다. 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자와 장비들 전부 다 수령 소나기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밑에 갑니다. 물주와 덕대. 물주는 오늘날의 회장님이시고요. 덕대는 오늘날의 사장님, CEO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대는 물주와 전문으로 운영하는 CEO들이, 덕대가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더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됐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 보겠습니다. 자, 2번 바로 갑니다. 장시의 발달. 장시 발달. 자, 인근 주민들의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이 교역됐습니다. 보통 5일장에 밑줄 그었습니다. 보통 5일장. 원래는 뭐 15일, 10일 해서 5일장으로 이제 상설화되기 시작하는 시장도 나타나죠. 볼까요? 18세기 중엽 전국에 천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지역적 시장권 형성되고 일부는 상설화했다. 일명 얘기하는 우리 5일장입니다. 5일장. 자, 오늘은 인천에서 5일장을 열 겁니다. 오늘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5일 뒤에는 부평에서 아마 5일장을 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이 스능을 갖다 얘기하는데요. 이걸 장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는 처음 출발한 것은
전라도 지역의 무안군 지역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만 점차 전국화 현상이 벌어졌다. 자, 대표적 장시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5일장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부근의 칠패는 오늘날에 서울 가면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살짝 정원한 남대문 시장입니다. 오늘날에. 칠패가 오늘날에 남대문 시장 되겠습니다. 이현은 오늘날에 종로인데요. 종로에 가면 그 배옥의 길이라고 있는데요. 요런식으로 광장시장입니다. 이현은 원래 광장시장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는 원래 송파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게 송파장이고요. 누원장은 양주입니다. 그 당시 경기도 양주. 현재는 서울에 있는 노원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 상당수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서 옛날 경기도 땅이 현재는 서울로 땅이 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 경상도, 대구, 안동, 강원도, 대하 등에서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정도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화폐 유통 보겠습니다. 동전의 사용, 상평통보, 효종 때 재발행이겠죠. 상평통보는 원래 인조 때 처음 발행합니다. 이게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 꾸러미씩 10개씩, 10량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발행합니다. 인조 때 첫 발행하죠. 인조 때 처음 발행됐고, 효종 때도 마찬가지 발행이 됩니다. 동전 유통이 활발하게 되었다. 동전으로 세금과 소장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문제점, 전항이 나타났다. 전항이 무엇을 읽었습니다. 전항. 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항이다. 흉년들 황자입니다. 동전이고요. 동전이 흉년이 들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중의 유통량이 적어졌다. 유통량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다 보니 집에 창고에다 저장을 하기 시작하더라.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에 입금하고 필요한 양만큼 쓰죠. 그죠? 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우리가 카드 결제를 통해서 지출하게끔 만드는 제도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창고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즘 식으로 금고죠. 자기 돈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돈의 가치가 있는 건데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중에 돈이 흉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흉년들 향자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유통량입니다. 오케이? 유통량이에요.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화폐 유통되지 못했습니다. 국제무역 보겠습니다. 국제무역, 대청무역, 청나라를 중심으로, 제일 밑에 일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관 개시, 한 번씩 보겠습니다. 무역에 관련된 부분. 글로 공부하지 말고 지도로 공부합시다. 지도를 살짝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중강이라고 하죠. 중강개시라고 합니다. 참고로 개시에 우시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무역을 개시, 같은 말로 공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사무역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밀수라고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걸. 오케이? 거래 방식이 이렇게. 자, 중간 게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즉 개시와 후시. 경원과 해령 마찬가지 공무역을 주로 일어나는 장소고요. 책무는 주로 후시 중심입니다. 세 군데만 좀 잡읍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그냥 글로 외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미만 잡으면 되겠죠. 공무역을 우리 한자로 뭐란다고? 개시, 열렸다, 시장이 열렸다, 10개자 개시. 네,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무역들. 자, 오해의 소지가 딱 있을 수 있어. 국가와 국가라고 하면 보통 뭐예요? 국가의 공무원과 상대방의 공무원이 거래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 가서 하는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 거래하는 걸 우리는 공무역.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은 밀수. 오케이? 됐죠? 아니, 봐봐.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지금 현재 교역을 하잖아요. 국가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하잖아요. 사업자 다 신고하고, 얼마만큼 수입해왔고, 얼마에 팔겠다 다 신고하잖아요. 관세청 다 신고하잖아요. 세금 다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라든가 비행기를 모르게 개인적으로 밀수하는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공무역이니까 국가와 국가가 하는 무역이겠네. 써는 놨지만 그 의미 자체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과 상인이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조세를 또 징수해야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페이지 넘길게요. 쭉 넘겨볼게요. 436쪽 한번 보세요. 436쪽. 그 농민층의 분할한 게 있을 겁니다. 조선후기 변동에서 보면 436쪽. 농민층의 분할. 거기에 도조법과 타조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 봅시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농민층의 분할. 도조법의 확산. 타조법. 수확량의 절반을 수확량으로 납부하는 것. 타조법 대신에 미리 일정한 액수를 정한 조첩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것만 잡아요. 세금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데 내는 방식을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정도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노비제도만 또 잠깐 몇 가지 볼게요. 437쪽 넘어갑니다. 노비제도의 변화 보겠습니다. 노비종보법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영조 때라는 것. 노비제도 꼭 알게 얘기했죠. 몇 가지,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우리 구급 시험에는 일천, 즉천, 천자수모법. 그 세 번째 노비종보법.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구급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노와 비, 아무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무조건 그 자식은 뭐가 된다고요? 노비가 된다고요. 노나 비가 된다고요. 노는 부를 얘기하고 비는 모를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를 갖다가 노, 여자를 갖다가 비라고 한다고 합쳐서 우리 노비라고 하는데 노와 비 한 사람이라도 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고 천자수모법 노와 비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면 이 자식의 소유주가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그랬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야 이건. 수모니까 어떻게? 네. 이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비의 주인이 소유주가 된다는 사실. 노비종모법. 임난을 계기로 신분 상승한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게 되더라. 오케이?
중인이라든가 일반 농민 중에 상당수가 신분 상승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 방법은 납소책과 공명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돈 주고 산 거잖아. 국가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신분을 파는 거잖아요. 이때 노비 종목법이 실시되더라. 이 부분을, 즉 양인의 수가 감소했다고, 이 보완책으로 등장한 게 노비 종목법입니다. 자, 노예 남자와 그죠? 양인의 여자가 사이에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봤다고. 일천즉변이면 당연히 노비가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노비 종 못 보잖아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거야. 오케이? 요거 세 가지만 잡으셔야 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무조건 잡을 것. 아니, 공무원 시험장에 가는데 이거 세 가지 모르고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올 때 딱 정해져 있는데. 다 말장난인데. 자, 이어서 갑니다. 공노비 해방, 순조 때 중앙관세에 소속된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했다. 자, 이걸 던져주고 이 시기 사실로 옳은 거 고르면 뭐라고 고른다, 답이? 어? 순조야, 순조. 순조 때 뭐가 있었어? 홍경래의 나 있잖아. 오늘 배웠잖아. 화살표하고 저거. 이 시대를, 사료를 던져 이 시대 사실을 가장 가까운 사실을 물어본다. 무조건 홍경래의 난이 발생됐다. 답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1894년 갑오개혁. 우리 처음으로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 초, 22년, 23년입니다. 22년부터 23년간에 일어난 게 진주 형평사 운동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돼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진주 형평사란 진주 지역에 살고 있는 백정들이 신분 해방을 요구합니다. 자,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요. 그죠? 94년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 아직도 신분제가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이 백정들이, 봐봐.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백정이라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알려줘. 홍길동, 아빠가 백정이셔. 출석부에 도환, 도장 딱 찍어놨다고.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어떻게, 저 친구가 아버지가 백정임을 모르고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이들이 백정이라고 소문나게 되는 순간부터 얘가 이제 왕따 노름이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학교 못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이발소, 그 다음에 목욕탕. 이분들하고는 같이 내가 이발도 목욕도 같이 못 하겠습니다. 반발한다는 거죠. 그냥 결정타가 뭐죠? 교회입니다. 같은 시간대 예배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교회야말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기독교인데 여기서 얘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결정타가 돼요. 이건 사회에서 일어나니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다 쳐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지. 그 얘들이 얘기한 거지. 저분들하고 예배 시간을 달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이 보통 보면 보통 인원이 많은 교회는 되게 많죠. 11시, 1시, 3시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그때는 많지 않듯이 일정한 시간에 거의 예배를 받단 말이죠. 이게 유명한 진주 옥봉교회예요. 옥봉동에 있어서 옥봉교회라고 하는데 이 옥봉교에서 터진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통청운동 볼까요? 중간계층이에요. 18세기 후반 서울들이 통청운동 하는 거.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등이 규정과 검색안에 임명됐습니다. 이거 부분호통이라고 합니다.
정유졸목이라고도 하고요. 네, 서울들의 부부노통입니다. 4인방이죠. 네, 서울들이 정유졸목이란 문과 응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조 정책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졸목, 서울대의 부부노통 4인방들이 문과 응시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임명이 되게 했다. 이 자리는 문관들만이 가는 자리인데 처음으로 서울들이 부부노통이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중인들도 집단 상소를 해서 우리도 공부 잘합니다. 문과시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야. 중인들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38페이지. 노비제도는 했기 때문에 생략할 거고요. 향촌 질서의 변화. 족보 보겠습니다. 족보 작성을 통해 가족 집단 전체가 양반 가문으로 행세하도록 하고 족보를 연구하는 보학이 발달됐다. 보학이 적었습니다. 보학이 발달됐다.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반이네, 쌍놈이네 하는 게 이제 사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양반이네하고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만든 게 족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족보를 갖다가 학문으로 발전시켜서 그걸 또 보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족보를 만들게 된 것은 자기 가문의 어떤 명성을 드높인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또 이거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데 사주단자, 4대까지 사주단자를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양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중반 이후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족보를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족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 같다가 인정받고 싶은 것들 때문에 보학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청금록가죠. 청금록가 향안 작성.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장치이며 제지사족이 향촌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청금록, 향교라든가 서원의 출석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출석부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예, 출석부예요. 청금록. 청금록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입는 옷 색깔이 푸른색이었다. 그래서 푸른 청자를 써서 청금록이라 한다. 그 다음에 향안. 향안은 우리 지역의 양반 명부예요. 아셨죠? 향안은 우리 동네 양반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양안 명부를 누가 만들어요? 주로 제지사족들이 만들었어요. 제지사족들이. 동계와 동약가입니다. 양반들이 9년 단위로 농민을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자신들 중심의 신분질서와 부세제를 세금을 걷어 유지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했다. 동약 잡습니다. 구분할 것? 향약과 동약이 구분돼야 되겠죠? 가장 기초. 군단위, 그 다음에 동약은 마을 불학단위. 제지사족들이 만든 자치법이에요. 향약, 군단위, 동약, 우리 마을, 불학단위, 제지사족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 마을에, 우리 군에 약속 자치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동족 4번입니다. 동족 마을과 서원, 사후가 형성되었다. 문종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 혹은 영정을 모셔두고 수차례에 걸쳐 제향,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사우의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사우. 뭐 서우는 다 알 거고. 자, 선생님이 김씨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박씨일 수도 있고, 뭐 이씨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많은 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돼. 여러분 성씨를 한번 생각해봐. 자, 다시 한번. 보통 우리 시골 이렇게 처음 우리 마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그 다음에 C라는 마을들이 이렇게 보통 집성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우리 명절 다가오겠지. 혹시 여러분들 가면 안 되겠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가시게 된다면 시골 마을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쭉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 조상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 무덤을 쓰게 돼요. 그죠? 무덤을 만들게 되고 또 그분들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자, 여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주로 어떻게? 여기에 주로 이제 무덤들이 만들어진다고. 가장 사람이 사는 주변에다가 무덤을 만들게 되거든.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걸 사우라고 한다고. 이렇게.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제사 지내는 공간이에요. 뭘까요? 우리 가문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죠? 사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분홍충의 도전 봅니다. 양반 대신 분홍부상층이 새롭게 등장하여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줄에서 부르는 요호부민이라고 합니다. 요호부민을 분홍부상을 다른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40페이지 가족제도와 혼인.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공부하지 않고 틀리면 낭패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제도 변화와 혼인 봅니다. 조선 중기 율곡선생 분재기 상속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n분의 1이 한마디로 해서 n분의 1이야. 부인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에게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전부 다 n분의 1로 해줄 것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죠? 고려부터 조선초까지 재산 분배는 다 n분의 1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도 n분의 1 평등 분배라는 뜻이에요. 남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까지, 즉 율곡 선생이 사는 시기까지도 이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17세기 양자 입양이 일반화됐다. 양자의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요, 16세기까지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진 않았어요. 양자를 드리진 않았어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럼 누가 제사를 지냈나요? 여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여성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왜? 아직까지는 고려와 조선까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자리 잡게 되면서 남성 우월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같은 촌수끼리 같은 촌수 내에서 양자가 이루어졌다. 뭐 삼촌이라든가 조카가 양자로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보겠습니다. 남기여가혼, 혼인제도 밑줄 하나 그것이 기초입니다. 남기여가혼 또는 설소혼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여성 집에 들어가 사는 걸 의미합니다. 여성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걸 남기여가혼 또는 설소혼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선 후기가 되면 친형제도입니다. 여성이 시집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에 걸 뭐죠? 남자가 여성에게 장가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가를 못 가봤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야? 처가살이를 못 해봤다는 증거,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여성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봐. 자, 앞으로 여성들 이제 결혼하실 거 아니겠어, 그죠? 결혼을 했는데 뭘 안 해봤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70살은 안 해보고 둘이 신랑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장가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뭐 시집 언제 갈 거야? 우리 여성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시집은 가도 괜찮아. 대신에 재벌집에 가면 괜찮지 않나? 큰 집, 궁궐 같은 집에 가서 욕심 부릴 수 있지 않나? 야,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다 우리 거겠네? 어때? 그 정도면 가능하지. 그 정도 시집살이 할 만하지. 시집은 괜찮았지. 동의해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전화 안 할까 속으로 하면 그냥 얼굴이 편하잖아요. 무슨 시집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동의? 그렇지. 동의해줘야 돼요. 네. 할만하지 이 정도면. 네. 상속 볼까요? 자녀 균분 상속 n분의 1이에요. 대신 조선 후기는 뭐죠? 장자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됐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혼인풍습 보겠습니다. 엄격한 족예원입니다. 성략의 나라에서는 근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략이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죠? 남녀 7세 부동석이야. 7살만 되면 남녀가 같이 앉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성략의 나라죠. 그래서 엄격한 족예원, 같은 성식끼리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첩소생의 차별도 일종의 서류들이죠. 이게 문제죠. 근데 법적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 혼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 실제는 남녀 모두 20세 전후에 혼인하게 됐더라. 인구 변동, 경상, 전라, 충청도의 50%, 즉 우리 절반 인구가 하삼도에 집중된 이유는 우리가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경기, 강원의 20,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30%가 후기로 갈수록 한성에 몰리게 되었다.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21세기에 정보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근경기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인구가 지금 현재 50%가 몰려있는 게 조선과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호족 봅시다. 3년마다 작성. 사조, 중조, 조, 부, 애조, 성명, 본관, 노비, 머슴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를 만들어 중앙에 하나, 관가에 하나, 가정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족 누락자는 과거 불합격 처리, 1인 호구의 호족 등재도 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의 호족 분포도 이건 기출 사료입니다. 살짝 적어봐. 자, 시기 1729년부터 제일 밑에 1867페이지까지 양반의 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상민과 노비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후기에 가면은 양반의 숫자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유는 뭐예요?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임난 이후에 우리 재정이 파탄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간매직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명첩, 납속책. 공명첩, 납속책으로 인해서 양반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대신에 아까 감소되는 인원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기를 물어본다면 전 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넘어갑니다. 잠깐만. 좀 쉴까요? 이거 안 쉬면 여러분 밥 먹을 때까지 논스톱으로 갈 것 같아요. 잠시 끊어갈게요.